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김민수 후보가 원래 얻어야 할 고정 지지표를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두 후보 모두 판세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기에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담은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담대한 정세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공중전, 지상전 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예. 오늘은 이제 서울에 있는 날이니까 이제 공중전 주로 하고요. 예. 내일은 전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전 치르고 예. 모레는 이제 봉하, 부산, 아. 그리고 울산, 대구 이렇게 또 주말에 지역 지원 유세도 다니고 그럽니다. 몸이 10개라도 남아나지는 않겠군요, 지금. 지 선거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한다.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짧으니까 예. 짧은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아니 사실 빅텐트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내에서 한때 왜 뭐 친명이니 뭐 비명이니 여러 가지로 이런 나눠져 예, 있던 예. 흐름이 싹 다 정리되고 다 같이 이렇게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는 모습이 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당원들 보시기에 흐뭇하고 예. 국민들 보기에 든든하고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뭐 그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건 제가 청주 유세 갔을 때, 그다음에 예. 이제 광주의 5.18 묘역에 이제 저 기념식 했을 때, 그때 그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잘하고 있다, 고맙다. 고맙다고 하는 표현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청주의 육거리 시장 유세 때는 예. 그 제가 잠바를 입고 이렇게 시장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예. 어떤 분이 알면서 그러겠지, 알면서 그러겠죠. 아니 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 이제 뭐 속은 괜찮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박용진 의원 참 속도 좋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저 그 자존심은 우리 집 냉장고에 깨끗하게 씻어서 잘 넣어놓고 나왔어요. 열심히 하고 당선시키는 게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예. 아 참 보기 좋고요. 네. 일단 이제 간략하게 이제 판세 분석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뭐 당에서는 뭐 압승이니 뭐 거의 이겼다 이런 식의 분위기는 절대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것 같던데. 오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이제 자신이 지나치면 자만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경계인 것 같고요. 다녀보면 그래도 이 바닥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신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이들 마음을 정하셨는데 예. 또 그 민주당에 대한 흠뻑 지지보다도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한 응징의 어떤 심정들이 더 크신 것도 사실이고요. 중도층의 경우에는 우리 지지층은 신이 났고 그리고 중도층은 그런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이제 분명하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여론조사 몇 개를 쭉 제가 봤는데 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요 30% 후반대로 어떤 건 38, 39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뭉치고 있고 이제 남은 결집하고 기간이 있네요. 결집을 예.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한 5% 안짝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이준석 후보가 정말 혹시라도 무슨 뭐 단일화 결단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5% 내외의 접전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조금 유의하면서 더 진솔하게 진지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좀 앓는 소리를 일부러 해서 좀 이렇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결집시키려는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아니 이제 여론조사 지표 보시면 제 그래요? 말씀이 맞다는 걸 아실 거고요. 이제 예전에 똑같은 탄핵이었지만 쪽팔린 탄핵,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엄청 그 역풍 불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의 그 지지층조차도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그때 노인 폄하 발언이 툭 나오면서 이제 순식간에 결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역풍 확 불었잖아요. 그래서 뭐 160석을 넘길 거다 이랬는데 160, 170석 막 이랬는데 이거야 이게 웬일이야? 오히려 겨우 가까스로 가반 넘기는 열린우리당 승리를 겨우 견뎠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속이 상해 계시고 또 국민의힘 참 하다 저런 짓을 다 하나 그러면서 등 돌리고 앉아 계시는데 무언가에서 이분들을 결집시킬 일들이 벌어지면 무섭게 결집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통합 빅텐트라는 것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상욱 의원도 있고 허은하 전 의원 또 김용남 전 의원 쭉 모여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대세가 지금 함께 쭉 모여든다 이런 느낌을 주고는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뭐 내란에 놀라고 국민의힘의 정말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 후보 끌어내리려고 하는 쿠데타 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기가 막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응징을 잘 해내는 것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길이고 또 삶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데 민주당 쪽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여. 제가 그걸 화개장터라고 표현했는데 민주당 그 빅텐트가 아니라요. 빅텐트면 너무 비좁아서 안 될 것 같고 장터처럼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이고 들썩들썩한 분위기가 되면 저쪽 장터는 뭐 살 것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네. 이런 안심하는 느낌, 안정을 갖는 느낌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죠. 그러면 일단은 그 약간 하나의 이제 좀 정책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현재 이재명 후보가 내걸었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공약이 있는데 일본으로 내건 게 AI 관련된 걸 내걸었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특히 당내 대선 그 경선 첫 일정으로 찾아갔던 데가 역시 AI 스타트업을 찾았고요. 또 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 IT 시대를 여는데 선도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사실 오늘날의 우리 IT 강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버랩 되면서 기대감을 불러 모아 주는데 이 AI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이걸 좀 설명을 좀 곁들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재명 후보처럼 그랜드한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 플랜을 제시한 사람이 없느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깔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고요. 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자, 예산으로만 볼게요. 그 경부고속도로를 깔았던 196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2,400억입니다. 근데 그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간 예산이 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국가 예산의 한 5분의 1인 거죠. 우리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한 650조 정도 되니까 5분의 1 따지면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150조, 170조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규모를 하겠다.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할 때 그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의 어떤 길을 뚫었죠. 김대중 대통령 IMF 직후에 나라 망한다 뭐 거의 이런 상황이라서 정부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그때 72조 8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고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자. 이렇게 제기하면서 얼마를 제시했냐. 향후 10년간 80조를 붓겠다 이렇게 했어요. 국가 예산을 그냥 지금 우리 예산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700조 한 700조 정도를 들이붓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대통령이 산업화와 정보화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로 정보화를, 이제 AI 혁신 고속도로를 깔아서 대한민국을 또 다른 단계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말에는 모두가 다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래 돈 규모가 원래 그렇구나. 그럼요. 미국의 트럼프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700조가 넘는 펀딩을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중국은 시진핑한테 한참 미움받던 알리바바의 이제 마윈이 최근에 시진핑을 아련한 뒤 자기들 단일 회사가 100조였나 170조였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AI를 개발하겠다고. 자, 그런데 우리는 AI의 이른바 LLM 모델이라고 하는 초거대 언어, 초거대 무슨 저 영상 이런 쪽으로는 못 따라갑니다. 우리가 그거를 1등으로 할 수 있었던 때는 2014년, 13년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가 알파고를 끌고 와서 이세돌을 격파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았어. AI 시대구나, 인공지능 시대구나 다 알았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어디도 AI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딥마인드가요. 삼성전자한테 딜을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라. 근데 그때 딥마인드가 영국에서 창업하고 10년 정도 된 회사였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당연히 못 벌지. 이거 계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모두가 저 회사는 시장에서 돈은 못 벌지만 투자 가치는 엄청나다. 이랬어요. 근데 삼성이 이걸 거절하고 어디가 사갔냐? 구글이 사간 겁니다. 아이고. 구글이 지금 그거를 8천억 정도에 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삼성이 분기마다 50조씩 영업이익을 내던 때인데 그거를 샀었어야지. 거저 먹는 건. 그럼요. 근데 사실은 그 뒤로도 저기 챗GPT를 만든 뭐 그 회사라든지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또 이제 메타 이런 데서도 이 계속 투자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만 하지 돈을 벌지는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잘할 수 있냐? 저는 그 돈 더 뭐 해가지고 돈 경쟁으로는 어렵다. 그럼 어디에 우리가 할 수 있냐? 적용하고 적응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인터넷 그 깔고 인터넷 시대를 여는데 대한민국이 한 거 별로 없어요. 우리 국내에 이제 망을 막 깔고 했는데 그리고 이른바 벤처 투자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했죠.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나타나서 그 뒤에 네이버도 생긴 거예요. 그 뒤에 뭐 우리 게임 관련 회사들도 수두룩하게 생겨서 대한민국의 그 저 시가총액 32기업이 우르르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대기업도 인터넷 시대에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은행도 잘 적응했어요. 가장 앞서 나가요. 최근에 제가 그 CES 2025 라스베가스 그 저기 미국에서 열린 거기에 이제 갔다 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거기에서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혁신상을 받은 회사의 절반이 대한민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그다음에 대기업 모두가 다 이걸 잘 하는데 AI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육수 같은 거예요. 육수. 이걸 누가 잘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탈리안 음식을 만들 건지 아니면 만둣국을 만들 건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음식을 만들 건지는 우리 기업들이 잘 적용하고 적응시켜서 해야 되는 문제다. 하면 돼. 돈을 벌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게 그렇죠. 핵심인데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투자 기획, 그다음에 정부 지원 기획 이런 것들을 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멀리 보는 해안이 예, 필요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AI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너무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그 공약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란 극복, 내란 세계력의 척결은 시대적 소명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래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실 상충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회정의에 입각한 국민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그 사회정의 없이 그냥 너도나도 다 같이 그리고 뭐 내라는 계엄이 아니라 계몽령이었고 또 뭐 내라는 민주당이 먼저 일으킨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말장난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본 합의 정신인 우리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거잖아요. 네. 이런 큰 반공동체적인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까지 통합 대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 세력은 처벌 대상인 게 맞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네. 처벌 대상이 맞는데
그 차이는 알잖아요. 우리도 네. 아는데 다만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그것이 정치 보복이냐 내란 세력 척결이냐의 그 차이가 잘 눈에 들어올까요? 내란과 관련돼서 예. 이 임무에 종사하거나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은 지금 기소가 대부분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여죄 파악을 좀 해서 음,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있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걸 사전에 알거나 사후적으로 동조 방조하는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까지는 처벌을 해야죠. 그러나 단순히 내란을 옹호하고 뭐 이렇게 뭐 윤석열 만세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벌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현행법으로도 그게 쉽지 않고 정치와 표현의 자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들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그들에 대한 최소화 노력, 그들을 최소화시키고 고립화시키는 노력을 국민들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세력은 최소화시키고 또 엄격하게 처벌하고 네. 하되 네. 그것을 광범하게 번지게 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나타나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봐야 우리도 될까요? 그분들 뭐 저기 색출해내 가지고 처벌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네. 그러지 않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금쪽 같은 시간 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무엇보다도 이제 이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왜 그 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듯이 정치 통합한다고 하면서 내란 색결에 대해서도 적절히 봐주고 넘어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걱정들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승만이 국내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채로 그냥 그분 같은 경우에 그 지명도와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인지도는 높은데 지명도도 있고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국내 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친일파 손잡은 거잖아요. 본인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한 건데 지금 우리의 구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될 경우에 안정적인 입법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뭐 사법부에서 우리의 형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쭉 진행을 하더라도요 대부분은 아주 안정적으로 사회적인 입각한 국민 통합을 잘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정책적으로 박용진 후보님은 또 죄송합니다. 후보님이라고 한다죠. 저는 큰일 날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박용진 전 의원님은 뭐 제 마음이 들어가요. 그 누구보다도 이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애정을 가졌던 분이니까 이제 노란봉투법을 하나 좀 잠깐 물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조법 이제 2, 3조를 개정해서 하청 노동자들한테 이제 교섭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포괄임금제 금지도 하고자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지금 이제 향후에 노란봉투법 김문수 후보는 그것도 또 막 이제 기업의 목을 재는 거다 그것도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 노란봉투법을 한참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가 단호하게 노란봉투법 하겠습니다 하고 TV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 좀 해주시겠습니까? 만일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노조가 진짜 사장하고 협상할 뭐 권한도 없고 또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민영사상 책임을 계속 물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두게 되면 아예 그런 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헌법에 있는 그 노동 3권 그걸 폐지하자고 그러셔야 돼요. 헌법에는 있는데 법률로 보장하지 않고 법률에는 되어 있는데 시행되질 않거나 하는 거면 헌법 정신을 그건 우리가 묵살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은 그날 밤 총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헌법을 무시하는 거였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헌법을 사실 묵살하고 있는 행위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거는 정말 우리 인류 전체가 아주 진한하게 자본주의 사회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가면서 정말 진한하게 얻어냈었던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노조를 할 권리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법과 제도의 구멍을 가지고 법의 미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묵살해 나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명징하게 이것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동안 노조 정도야 무시해도 되고 하청 재하청 줘가지고 나는 몰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득을 보고 편리함을 가졌었던 기업들이 있다면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본인들의 책임과 본인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한 뭐 고통 분담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 지금 여기 우리 인터뷰 끝나고 나면 SPC 노동자 이번에 산재당하신 희생자분 조문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말 열받았던 게 그런 거죠. 김문수 후보가 노동운동 또 있고 경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노동부 장관이 또 하셨던 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말에 정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과 행보에 대해서야 뭐 그거야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정광훈 목사 손잡고 그 길거리에서 하실 때도 안쓰럽지 참 저렇게까지 되나 하고 그게 다지만 책임 있는 정치인이 또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 국민이 안전하게 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 살아서 집에 돌아올 권리를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정말 눈물 나게 정말 분노스러운데 우리 사회에서 그 민주주의가 직장 문 앞에서 멈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내 민주주의, 그리고 뭐 사내에서의 말할 권리, 사내에서의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 지금은 노동조합이 그걸 지켜주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그냥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까지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다른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개헌 얘기를 했어요. 네. 개헌 공약을 내세웠던데 보니까 뭐 크게 개헌 내용이 9가지나 되던데 그 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 5.18 정신 헌법수록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바고, 또 이제 4년 연임제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한 가지 그 왜 결선 투표제 있잖아요. 네. 결선 투표제는 군소정당 후보들에게서는 굉장히 고마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죠. 끝까지 완주하고 네. 이제 마지막에 누구보다도 이제 제가 민주노동당 한때도 계셨고 해서 참 좋은 방식인데, 근데 지금 이 개헌이 왜 이게 87년 체제의 문제가 가장 크게 뭔데 자꾸 이렇게 개헌 얘기가 나오며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이죠. 죽자사자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힘과 타협해야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 개헌이 과연 가능한 거냐 뭐 이런 것까지 한번 붙여서 한번 짧게. 거꾸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그 개헌에 대해서 안을 내놓고 있고요. 공통점이 대부분 많고, 또 그 사실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난 한 20년 동안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그 내용들에 대한 토론과 또 합의와 도출된 부분들이 정책적 과제로 제안 형태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었던 그 개헌안은 심지어는 3년 전에 본인이 후보로 나왔을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을 때에도 본인의 개헌안은 있고 3년 전 약속은 그대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개헌을 얘기하기에는 뭐 아직 내란 관련해서 탄핵 관련해서도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각을 하지 않았던 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합의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합의된 것부터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쉽게 설명하면 87년의 개헌은 그냥 직선제 개헌이에요. 직선제를 하고 전두환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투표로 뽑자. 전두환 말고 다른 사람 안 치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체육관에서 하던 걸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라는 가장 큰 정신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왕인 줄 아는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저걸 그렇게 비유를 해요. 하나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입었던 옷을
대학교 입학하면서도 지금 입고 다녀서 과 전체에서 우스꽝스러운 손가락질을 좀 받고 있는 대한민국. 이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전두환이 끼고 있었던 그 반지 이름이 절대 반지예요. 그거 끼고 있는 사람은 쫄딱 망했어요. 근데 이 절대 반지를 끼고 있었던 반지의 제왕의 그 마지막 그 골룸 몰락하는 모습. 예. 그 막 그 눈빛이 막 흉흉해지고 예. 똑같아요. 지금 절대 반지라서 이거 끼면 그 끼는 사람도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안 맞기도 하고요. 이 그래서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면 개헌의 방향이 그러면 권력을 쉐어하는 권력을 갖다가 나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음. 그래서 서로 지금도 견제 균형이 있습니다만 작동하지 않는 것들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도 조금 더 다양화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결선 투표제를 언급하고 하겠다고 약속한 건 저는 지금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정당을 이렇게 뭐 하는데, 사실은 그게 위성 정당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약간 왜곡된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 비례대표 정당의 가능성 플러스 소선거구 제도의 변화, 이것도 필요하지만 결선 투표제가 되게 되면 모든 정치 세력이 자기 목소리로 국민들을 대변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선에 올라가서 1, 2위에 또 다시 쭉 재편해가지고 연대하고, 서로 예. 연대와 연정이 가능한 거죠. 예. 이게 열리는 거니까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말입니다. 후보를 잘 지키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이 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제부터 보니까 방탄 유리막을 이재명 후보 앞에 치는 것 같더라고요. 유세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도대체 어떤 수준의 테러 위협이 지금 있는지, 정말 많이 위험한가,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은 총알이 날라오면 맞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하던데, 약간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가볍게 발언하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테러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보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에 이렇게 저렇게 이재명 후보를 위협하는 제보들이 들어오는 거가 있고, 저게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오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경찰과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스크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들도 그렇게 하기를 용인하고 권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도 특수장비 동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멀리 있는 거리까지 다 볼 수 있는 저 망원 뭐 렌즈, 뭐 정밀 망원경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다는 거고, 5.18 그 기념식에 갔을 때요. 네. 그 대통령 그 VIP가 참석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기 그 보안 검색을 세게 하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우스갯소리로, 아니 여기 올 VIP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이주호 권한 대댕을 저 하려고까지 저렇게 할까? 근데 묘역 그 저 건너편 산 위에 저격수들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딱 저격수들이라고 이제 망원렌즈로 다 당겨서 보고 있고, 이런 게 두 팀이, 제 시야에만 두 팀이 보였거든요. 근데 저렇게 세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경호 때문인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 뭐 저쪽에서 막 조롱하고 그러던데, 아니 그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재 보험에 들고, 또 어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길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조롱할 일이 아니잖아요. 조롱할 일이 아니죠. 미리 방비해야죠. 그럼요.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나는 온몸으로 뭐 막겠다. 아니 그 나중에 전쟁 나고 나서 대통령이 내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우겠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전쟁 나지 않도록 막는 거죠. 국방비를 투자해서 키우는 것이지.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그런 식의 태도와 말씀을 하시는 건 옳지 않다. 그럼요. 저는 뭐 일본의 그 아베 전 총리가 이 테러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세 중에 총을 맞고 하는 모습들이 남일이 아니구나. 아니 그 이재명 후보만 해도 목에 또 칼을 맞은 적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테러를 당했던 건데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충분히 대책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니까요. 근데 사실 그 유세 현장을 이렇게 보면
그 사진 찍자고 훅 밀고 들어오는 지지자들이 너무 예, 아무래도 안 많아서.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게 하시는 미안하죠. 분들이 예. 아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리를 일정하게 확 벌려 그러는데 음. 그게 이제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한 네. 번도 뭐 어디 후보들이 악수하는 것 자체를 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묻지마 살인과 폭력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이유 없는 이런 공격적인 행위들이 우리 사회가 약간 이렇게 뭐 병들어 있다는 그 진단이 나올 만큼 그런 사건들도 많은 때라서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정치적 의도를 갖지 않았더라도요. 후보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래요. 제가 그 어제 있었던 일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동반 사퇴를 했어요. 잘 보셨죠? 네, 그거? 네, 네. 보시고 그러니까 이 검찰과 사법개혁 문제는 정말 이 대선이 이제 맞춰지면 참 여러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김건희 그 씨에게 어찌 보면 참 면죄부를 주는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사법부는 항상 어떤 판단을 하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면 무조건 이제 또 기각돼 버리고 인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네. 이게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사실 정치 한복판이 개입을 했는데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도 이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면 판검사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부르면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판결한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무슨 이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귀족 같아요. 안 나오잖아. 이런데 안 나오고 정치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판만 할 수 있고 잡아가는 일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사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 그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아직은 본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고요. 언제 관두느냐? 예. 6월 3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 날 관두게 돼 있습니다. 다 계산해서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들은 무혐의 처분 이렇게 해서 끝냈는데 도이치모터스 건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관련해서. 근데 서울 대검에서 이거를 재수사하라 이렇게 나오고 서울 고검이 이거를 지휘해서 수사를 직접 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정권이 바뀌면 어쨌든 희생양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여기에 희생양이 될 거냐? 이창수하고 그 담당 4차장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내뺐다. 저는 처음에 꼬리 자르기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다. 내뺐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날짜 딱 세서 6월 2일 날 딱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징계라든지 이 절차에 들어가면 관두고 싶어도 못 관두잖아요. 네. 엄밀하게 말하고 난파선에서 뛰어내린다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트 타고 도망가는 거죠.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당수에 빠뜨릴 희생양을 찾았다 어제 하고 있어. 조직 전체로는 그러고 있었는데 나는 싫어. 그러고서 보트 타고 그냥 내빼고 있는 도망가는 것이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검사들 엄청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제주지검장, 그렇죠. 약간 이상한 행위 검사, 했었죠. 또 법원도 판사 중에 또 울산인데 울산에 2023년에 울산에 부장 판사가 서울에 와서 연수 잠깐 끝내고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덮쳐가지고 현장에서 잡혔나 아마 그래요. 그래서 그 추적해가지고 잡았는데 판사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경찰에서 한 달 반 뒤인가 법원에 통보를 하고 법원에서 그거를 징계를 해가지고 재판에서 배제하는 데까지 2달 정도가 걸렸어요. 한 달 반인가 2달인가 걸렸어요. 이번에 직연 판사 문제도 이렇게 빨리 끝이 안 나겠네요. 사진 무슨 갖고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그 판사 징계법에 보면 그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면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어렵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법이 보장하는 지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 성매매하라고 지위를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뭐 벤츠라든지 혹은 이렇게 뭐 로비 받고 이렇게 하라고 이걸 보장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검사에 줄 세우라고 보장하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그런 걸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그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법 개정안을 냈었고요. 판사 징계법과 관련해서도. 예. 그래서 면직이 있어요. 징계 조항 중에 뭐 3개월 감봉 뭐 이런 게 아니라 면직이 있어야 된다. 면직이 있어요. 아니 면직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면직 조항이 없어요. 징계에 없어요. 그럼 징계 제일 센 게 그러면 감봉이에요? 뭐 감봉 그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웃겼던 게 그분이 그때 형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매매하다가 잡혀놓고 성매매로 잡혀온 사람한테 재판하고 인생 똑바로 사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판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건데 웃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또 제가 이제 국감 때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 이렇게 로비 받고 접대 받고 하는 판사들이 많고 또 그런 걸 하는 브로커들이 판사 등등을 이렇게 현직 판사를 넣고 그 그룹을 만들어서 기업 대관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그런 어떤 골프 모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거기에 이름 올리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요. 거대한 카르텔이다 그거요. 예, 이게 하루 아침에 뭐 뿌리 뽑는다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지난 정부 수립 이후에 70몇 년 동안 이른바 사법부 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이런 이제 법복 입은 귀족들.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근데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힘이 세가지고 지금 의석이 많다고 그냥 검사들이 자기네한테 불리한 뭔가 좀 이렇게 수사를 하려들면은 탄핵한다. 판사들이 조금 이렇게 엄격하게 하려면 공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사법부 내에 이제 만연되어 있는 이런 부패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놓고 좀 고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그렇죠.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표현하는 그대로라면 이상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개입을 한 거죠. 사실상 스스로들이. 그 재판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을 한 거고 이상 행동을 했으니 저희로서는 아니 대한민국도 카디지가 있잖아요. 방공 식별망. 방공 식별망 안에 딱 이상물체가 등장했는데 대응 추격해야지. 쫙 대응 추격 안 하고 하고 있으면 그 15분이면 우리 영토로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견제구를 계속 던지는 거였고요. 그 견제구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재판 사법부가 이성을 좀 되찾는 듯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사법부의 개혁, 사법 개혁을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판사들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리고 그렇죠. 그들이 저지르는 일탈행위와 반 헌법적 행위 그리고 반 뭐 사법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면직시키고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 맞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 얘기만 쭉 나오다가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이 같이 이루어지는 좀 좋은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살지 그렇죠.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민들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재판하세요. 그러시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예,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영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전환길과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이 영화를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부정선거가 만연하다라는 내용 같아요. 좀 보지는 않았으나. 그렇죠. 4.19 부정선거였죠. 예, 그런. 박정희도 부정선거했죠. 그런가요? 네. 아무튼 전환길 씨는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 때 보니까 조작 가능성 있는 사전 투표는 뭐 투표 관련이 개인 도장 날인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알 수 없다 막 이런 발언을 하면서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막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영화를 봤다거나 또 전환기를 떠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원래 유명한 부정선거 음모론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사전 투표 폐지를 공약했어요. 그 사전 투표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 봐라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더더욱이 그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걸 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들이 지금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불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냐에 대한 걱정이 살 들어서 참 여쭤봅니다. 그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고요. 예. 이 내란 잔당 우두머리가 김문수예요. 그분이 그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자기는 탄핵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 탄핵 인용 결과와 관련해서는 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기각이나 각하될 거다. 계속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헌재가 8대0 나온 건 김정은, 시진핑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식 밖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그러니까 내란에 추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란 잔당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또 그 내란 옹호하는 집회, 내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윤석열을 찬양하는 행동, 발언 이런 것들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란 잔당에 대한 이들이 좀 후보를 내서 저렇게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기 위한 위장 활동이지 저 양반들은 언제든지 헌법을 무시하고 또 다른 내란을 저지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씨가 이런 뭐 부정선거 음모론 불지피는 다큐멘터리를 봤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사람이라서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웃기지도 않아. 탈당한 홍준표한테 왜 가가지고 그렇게 읍수하고 매달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탈당한 사람이 상관없으면 상관없는 사람한테 왜 하와이까지 쫓아가서 그래. 근데 그 당 나갔다는 이유로 저렇게 내란을 선동으로 다니는데 비판 한마디 안 하고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당이 내란 잔당인 거예요. 내란 잔당. 그러니까 이번에 엄중하게 정치적인 심판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우리 뉴스토마토 보시는 분들 중에 지난 몇십 년 동안 그 뭐 민자당, 민정당, 뭐 새누리당, 뭐 신한국당 이렇게 찍어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만큼 매를 드세요.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내란 잔당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니까 내란 잔당을 쓸어내는 선거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자식을 사랑하면 예. 그러니까 혼내야 돼요. 잘못하는 거 무조건 감싸면 안 돼. 예.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을 사랑하시는 보수 유권자 여러분, 박용진 후소들입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수 정치를 지지하시면 이번만큼은 매를 들어주시고 표를 주지 말고 혼을 내시고요. 애를 줘야 된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좀 믿고 싫었잖아요. 그런 분들이지만 이번에는 민주당한테 표 주시고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줘서 예. 보수 정치가 정신 차리도록 적어도 내란 잔당당으로 가지 않도록 확실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주진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달에 캐나다 총선에서요. 그 마크 카니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이 이제 보수당을 누르고 승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가 질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캐나다를 51번째 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트럼프 반대한다라는 주장으로 당선됐어요. 5월 3일 날 이번 달에 호주 선거에서도 이 집권당이 노동당이잖아요. 계속 밀리다가 이 트럼프가 갑자기 고율의 관세를 때리니까 나는 거기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지지율이 역전하면서 또 됐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캐나다나 호주나 두 나라가 모두 다 이 미국의
최고의 우방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친미 국가라고 합니다. 예. 아주 친미 중에서도 왕친미잖아요. 네. 같은 또 앵글로색슨족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두 나라가 반미 기치로 선거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참 시사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고율의 관세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빌어서 지금 트럼프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즉시 지금 엄청난 협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까요? 우리가 뭐 선거 중이긴 합니다만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냐 뭐 이런 얘기들은 그 보수당도 안 하고 저희도 안 하고 관세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실무전 차원에서는 진행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트럼프도 아직 압박을 가할 대상자가 한국에는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직 없으니까 지금은 한국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내버려 두는 국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 우리는 선거에서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압박을 활용하고 대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되고 나서 이 협상을 얼마나 잘 끌고 나갈 거냐. 이게 이제 지혜로운 협상을 펼쳐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실제로 그 주한미군은 뭐 이른바 한국의 안보만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이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서 중국을 어떻게 봉쇄할지와 관련해서 매우 유효한 거점 지역으로서의 이제 주한미군의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까놓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러시면 갖고 가세요. 이래버리는 순간 세계 최고의 거점을 잃게 된다.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평택 주한미군 기지도 다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을 겨냥하면서 가장 유효롭게도 쓰고 수 있는 제주항도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단순히 야 우리가 니네 지켜주니까 돈 내 이러는 그 저질 협상으로 들고 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한국 군부와 미국 군부가 명확한 이해를 반영한 70년 경험이 서로 있어요. 미국 군부도 경악을 금치 못해요. 한국 군부와 한국과 우리가 군사 협력을 포기해 미국으로서 어마어마한 손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자동차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조선업도 그리고 뭐 그 우리 백신 분야에서의 한국의 역할 다 문재인 바이든 때 5대 분야에서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동맹적 관계를 맺었거든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도 협상 지를 때가 많은 거예요. 무조건 과천부터 기억할 필요 없다. 이 말씀 이제 분명히 드리고요. 또 뭐 난다긴다 하는 협상 전략가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별로 관료들은 믿지 않으나 어쩌겠어요. 저보다 영어도 잘하고 그분들이 잘 해주시길 기대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판단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거는 이렇게 잘 해서 당당하게 국익을 잘 지키면서 국익에 국민의 삶에 기업의 이익에 시장에 도움될 수 있는 결정들을 잘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음 어디 가셔야 된다고 바쁘시다고 약속이 돼 있어서 더 하나를 여쭤보고 싶지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아주 약간 가벼운 거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가벼우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후보자 부인들 토론하자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니까 어떤 겁니까? 왜 갑자기 난 그거를 그냥 페북에 썼거나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엔. 예. 기자회견 열어서 했대 김용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왜 그래요? 그래. 그래서 제가 페북에 썼죠. 뭐라고 썼습니까? 권성동이 시키드냐. 아니 누가 시켰던 간에 아니 왜 어쨌든 그럽니까? 아니 저 진짜 30대 젊은 정치인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그 생각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짜? 저는 앞뒤도 잘 못 재나 그런 걸 하면 바로 사람들이 김건희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나? 그렇죠. 자기들은 김건희한테 입도 뻥긋 못하고 김건희 특검에 티그점만 나와도 허걱허걱 하던 사람들이 뭐 저러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김용태가 혹시 대선 끝나고도 계속 비대위원장이 눌러앉을까 봐 지금 한 명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눌러앉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성동. 눌러앉을까 봐 권성동이 시켜서 나락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게요. 정말 실망했어요. 아니 근데 어떤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와닿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선거에서 후보자들을 하나라도 더 토론을 하게 한다거나 자기의 의견을 밝히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부인들을 나오게 하느냐고요. 그냥 뭐 저 어디 저 가벼운 매체에서 예. 두 분에게 그냥 이렇게 가정사 이야기를 좀 한다든지 두 분의 어떤 여성 예. 정책관 이런 것들 정도를 그냥 가볍게 묻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정책 토론하듯이 우리가 그분들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러 좀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예, 우리는 가볍게 웃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논쟁할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이 되었고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은 끝이 났다는 느낌이 아직 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속적인 압박도 커져가고 있고 한국 경제는 위험 수위에 넘어섰고요. 국제 이슈는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통령 선거는 점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